집을 3년 더 살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망설임이라면 그것은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 출발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떠밀려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한 날짜, 내가 정한 체크리스트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다음 무대를 고를 수 있습니다. 이 여정의 나침반으로 저는 6개의 이정표를 제안할 겁니다. 숨 쉴 수 있는 집의 크기, 병원보다 삶이 가까운 인프라,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낭만 뒤의 현실을 직시하는 전원주택의 진실, 약보다 먼저 챙길 산책로와 공원,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지켜줄 유동성까지. 오늘 이 영상은 결론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대신 단단한 첫걸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내일의 안전과 바꾸는 거래. 그 시작은 여러분의 현관에서 10분입니다. 현관 앞 신발끈을 매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이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집이 바뀌기 전에 사람이 바뀌면 이사는 위기가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그리고 선언은 두려움 대신 선택을 데리고 옵니다. 지금 그 선택을 당신의 손에 다시 쥐어드리겠습니다. 노후의 집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도 다 나갔으니 이제 둘만 사는데 큰 집이 무슨 필요야. 작은 집이 딱이지. 그 말은 겉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좁은 집에 들어간 순간 그 공간은 아늑함이 아니라 압박이 됩니다. 방이 너무 작아 손 하나 뻗을 때마다 벽에 부딪히고 거실이 없어 의자조차 제대로 둘 수 없으며 식탁을 없애니 가족의 식사 자리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정리가 잘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건은 쌓이고 놓을 데는 없고 그때마다 버릴까 말까 고민하다 하루가 다 갑니다. 결국 앉을 자리 하나만 남은 집은 감옥보다 답답한 곳이 됩니다. 집의 크기는 단순히 평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마음의 크기입니다. 작은 집에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부부간의 대화는 짧아지고 혼잣말은 늘어나며 방문을 닫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일본 고령층 주거 연구에 따르면 좁은 주거 공간에 사는 노인일수록 우울감 지수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단순히 집이 좁아서가 아닙니다. 물리적 여유가 줄어들면 심리적 여유도 함께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집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너무 크면 관리비가 부담되고 청소가 고역이 되며 방마다 불이 꺼져 있는 집은 외로움을 더 크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의 최적 크기를 18평에서 20평, 즉 60일 77호 이 정도라고 말합니다. 부부가 각자 방 하나를 쓰고 함께 쉴 수 있는 거실이 있는 집. 그 정도면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공간이 크거나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쉴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줄이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를 준비하며 집 크기를 줄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줄여야 할 것은 평수가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수납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창문이 넓어 햇빛이 잘 들어오며 가구 동선이 막히지 않는 집이라면 작은 공간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노후의 집은 크기보다 구성이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만난 한 60대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작은 집으로 옮겼는데 처음엔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실이 없어지니 대화도 없어졌어요. 밥도 각자 방에서 먹게 되더라고요. 그분들은 결국 다시 조금 더 넓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중요한 건 방의 숫자가 아니라 마주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음을 뒤늦게 깨달은 겁니다. 서울의 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노인 환자들이 집에서 쓰러진 후 구조가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집이 너무 좁아서 침대와 문 사이가 막혀 있거나
화장실까지 가는 동선이 비좁아 넘어지는 경우입니다. 좁은 집은 단순히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집이 안식처가 아니라 위험지대가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빛이 거실을 가득 채우고 식탁 위에는 커피가 놓여 있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아침을 준비하고 남편은 거실 창문을 열며 바람을 맞습니다. 이 풍경은 대저택에서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단지 거실과 식탁이 있는 적당한 집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한 장면이 하루의 기분을 바꾸고 하루의 기분이 쌓여 삶의 태도를 만듭니다. 작은 집이 아늑하다는 환상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노후는 시간을 견디는 싸움입니다. 하루, 한 달, 10년이 흘러도 답답하지 않은 집. 그 집을 고르는 것이 곧 삶의 온도를 고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기준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좁지 않은 집, 그러나 관리 가능한 집. 그 안에서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집이 너무 넓어서 부담스럽다면 줄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줄일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햇살을 받을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수 있는가? 나는 여전히 복도에서 넘어지지 않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그 집은 당신을 지켜주는 집입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잠자는 공간이 아니라 하루의 리듬을 결정짓는 무대입니다. 침대 옆에 의자가 있고 의자 옆에 창문이 있고 창문 너머로 햇살이 들어온다면 그것만으로도 하루는 덜 무겁습니다. 결국 우리가 좁다고 말하는 건 평수가 아니라 마음의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열려있는 집, 그것이야말로 노후를 지키는 첫 번째 선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 근처로 가야지.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지만 막상 그 길을 택한 분들은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다시 짐을 쌉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병원 옆에서 들리는 소리는 안전의 신호가 아니라 불안의 사이렌이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울리는 앰뷸런스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경고음은 이웃의 절규이자 내일의 내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변합니다. 병원은 치료를 위한 곳이지 살아가는 공간은 아닙니다. 실제로 서울 도심의 한 노인 부부는 대학병원 옆 아파트로 이사했지만 6개월 만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분들의 고백은 이랬습니다. 병원이 가까우니 든든할 줄 알았는데 창밖 소리 때문에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 옆은 늘 응급 상황이 흐르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는 아프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병들어 버렸습니다. 집은 치유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 옆 집은 치유가 아니라 불안을 심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디가 답일까요? 바로 복지관 옆입니다. 복지관은 병원과 달리 살아있는 생활의 중심입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따뜻한 밥 냄새가 나고 복되는 웃음소리가 흘러넘칩니다. 탁구 소리, 합창 연습, 그림 교실, 요가 수업, 무료 상담까지. 복지관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노후의 광장입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은 밥을 먹고 배우고 나누고 웃으며 하루의 리듬을 만듭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무료이거나 도시락 한 끼 값보다 저렴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복지관 역세권, 집값이 학군지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건 아이들 성적이 아니라 내일의 삶을 붙잡아줄 관계망이라는 사실을요. 한국도 이제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새로운 기준은 학교 근처가 아니라 복지관 근처가 될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복지관의 효과는 입증되어 있습니다. 2019년 한국노인복지학회 연구에 따르면 복지관 프로그램에 주 3회 이상 참여하는 노인의 우울증 지수가 참여하지 않는 노인보다 40% 낮았다고 합니다. 운동, 문화활동, 사회적 교류가 약보다 더 강력한 치료제라는 증거입니다. 다시 말해 병원은 지출이지만 복지관은 투자입니다. 저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75세 여성분이었는데 혼자 살며 매일 복지관에 나갔습니다. 합창단에서 노래를 부르고 봉사자들과 점심을 나누고 오후에는 종이접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텔레비전 앞에서 늙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지관에 가면 나도 아직 사회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올 때는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복지관은 몸을 돌보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살리는 곳입니다. 병원은 필요할 때 가면 됩니다. 그러나 노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매일 찾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아침마다 갈 곳이 있다는 건 삶의 리듬이 있다는 뜻입니다. 리듬이 있는 노인은 하루를 흘려보내지 않고 살아냅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내 집에서 복지관까지 몇 분 걸리는가? 이 질문 하나가 삶의 무게를 바꿉니다. 혹시 아직도 병원 옆이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병원은 당신을 환자로 부르고 복지관은 당신을 이웃으로 부릅니다. 병원은 증상을 묻고 복지관은 이름을 묻습니다. 병원은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지만 복지관은 활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환자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습니까? 이제 선택의 그림이 조금 보이실 겁니다. 노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집은 치료의 집이 아니라 삶의 집입니다. 병원이 아니라 복지관 중심의 생활권을 고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입니다. 이 나이에 어디 가요? 자식이랑 같이 살아야죠.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정답처럼 들립니다. 밥도 함께 먹고 손주의 웃음소리로 하루가 채워지고 외롭지 않다는 안도감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면 공기가 바뀝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달라지고 사위의 눈빛이 싸늘해지고 심지어 자식들조차 말없이 피합니다. 왜일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자유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집에 항상 있다는 건 눈치라는 이름의 족쇄가 됩니다. 집은 더 이상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감시받는 공간이 되고 대화는 의무로 줄어듭니다. 부모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멀쩡하던 내 집이 하루아침에 숙식 제공소로 바뀐 듯한 기분, 자식의 눈치를 보며 집 안에서 숨죽여 살아야 하는 답답함. 결국 서로를 아끼려 했던 마음이 불편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은 거리는 어디일까요?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거리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 혹은 걸어서 5분 거리. 이 정도면 자식이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달려올 수 있고 부모도 언제든 손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은 독립적입니다. 각자의 저녁 시간을 지키고 각자의 집에서 잠을 자며 각자의 생활을 누립니다. 가까우면서도 간섭하지 않는 거리. 그것이 진짜 가족을 지키는 거리입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서 자녀와 한 지붕 아래 사는 고령 부모의 스트레스 지수는 독립적으로 살면서 근처에 자녀가 있는 부모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 90분 거리에서 따로 사는 경우
부모와 자녀 모두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서로 도울 수 있으면서도 삶의 리듬을 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어머니의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68세였던 그분은 아들의 집으로 들어가 손주를 돌봤습니다. 처음 2달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와의 대화가 줄고 자신의 생활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다시 근처 아파트로 이사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살 땐 내가 짐처럼 느껴졌는데 가까이 살면서도 따로 사니 가족이 다시 소중해졌습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부모와 자식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정서를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노후에 중요한 것은 의존이 아니라 독립입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순간 스스로도 무너지고 가족도 무너집니다. 이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자식과 어느 거리에 살고 있는가? 만약 너무 멀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위기 때 홀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가까워 함께 사는 상황이라면 사랑이 짐이 되어 갈등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답은 그 중간입니다. 걸어서 5분, 혹은 엘리베이터 한 번이면 닿을 거리. 그곳이야말로 부모와 자식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족의 사랑을 거리에 비례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거리를 지킬 줄 아는 지혜에서 나옵니다. 거리가 적당해야 자유가 생기고 자유가 있어야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후의 집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자식과 몇 분 거리에 살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당신의 노후 관계를 지켜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함께 산다고 해서 더 가깝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독립을 인정할 때 사랑은 오래갑니다. 그 독립을 지켜주는 물리적 거리가 바로 노후 주거의 3번째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전원주택을 꿈꿉니다. 아침에 새소리로 눈을 뜨고 앞마당 텃밭에서 상추를 따며 저녁에는 가족과 고기를 구워 먹는 그림 같은 풍경. 그러나 현실은 낭만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봄이 오면 잡초와의 전쟁이 시작되고 여름이면 모기와 벌레가 침대까지 따라옵니다. 가을에는 하루 종일 낙엽을 치워야 하고 겨울에는 눈을 치우다가 허리를 다치기도 합니다. 처음 1~2달은 즐겁지만 그 이후부터는 마당이 아니라 전쟁터가 됩니다. 실제로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간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공기도 맑고 좋았어요. 그런데 혼자서 눈을 치우다 미끄러져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 집은 낭만이 아니라 두려움이 되었어요. 전원주택은 경치가 아름다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마트까지 차로 30분, 병원까지 40분, 응급 상황이 생기면 도와줄 이웃은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올 사람이 없다는 현실은 고립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무게로 다가옵니다. 전원주택의 문제는 단순히 편의시설의 부족이 아닙니다. 바로 고립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원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도심 거주 노인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사람 소리가 사라지면 아무리 새소리가 아름다워도 마음은 점점 시들어갑니다. 의학적으로도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병, 치매, 우울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 72세 여성분의 경험담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도시에서 전원주택으로 이사한 뒤 처음 몇 달은 친구들이 놀러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은 줄었고 결국 1년 만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치가 예쁜데
아무도 없으니 마음이 시끄러웠어요. 나는 사람 소리가 그리웠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노후는 경치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흙냄새보다 이웃의 목소리가 먼저입니다. 전원주택의 낭만은 젊은 날의 여행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노후의 삶은 여행이 아니라 일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중요한 것은 편리함과 안전, 그리고 관계입니다. 전원주택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를 고민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집에서 쓰러졌을 때 누가 나를 들어줄 수 있는가? 만약 대답이 없다라면 그 집은 노후를 위한 집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전원주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최근에는 전원형 아파트나 중소도시 단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을 누리면서도 병원과 복지관, 마트가 가까운 구조라면 어느 정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진 시골 마당집은 낭만의 껍데기일 뿐 실제로는 고립과 노동을 불러옵니다. 집은 나를 쉬게 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원주택은 종종 나를 일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하루의 대부분을 집 관리에 쓰다 보면 삶은 소모되고 관계는 끊어집니다. 노후는 고립이 아니라 연결 속에서 빛납니다. 그렇기에 전원주택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반드시 이 질문을 덧붙여 보세요. 내가 병원에 갈 수 없는 날에도 이 집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그것은 낭만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노후의 집은 마음을 설레게 하는 풍경보다 몸을 지켜주는 시스템이 우선입니다. 전원주택의 현실을 직시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환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집은 낭만을 꾸미는 무대가 아니라 내일을 지켜주는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기억한다면 마지막 집은 나를 외롭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동네는 왜 이렇게 집값이 비싸요? 라고 물으면 공인중개사가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공원이 가까워요. 이 한마디는 사실 단순한 부동산 홍보가 아닙니다. 공원과 산책로가 가까운 동네는 오래 살기 좋은 동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국 근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산책길입니다. 걷기만큼 만병을 예방하는 약은 없습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불면증까지 모두 걷기로 개선됩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해야 한다고 알면서도 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집 근처에 걸을 만한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좁은 인도,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콘크리트 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단지. 이런 곳에서 걷는 건 운동이 아니라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줄지어 있는 산책로, 호수와 벤치가 있는 공원, 햇빛이 쏟아지는 쉼터가 있는 동네에서는 걷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걷는 시간이 의무가 아니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노인의 일주일 걷기 시간이 150분 이상이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고 권고합니다. 그런데 한국 통계에 따르면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권고 기준을 충족할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공간이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한 76세 남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70세의 당뇨 진단을 받고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 큰 공원이 있어 매일 30분씩 걸을 수 있었습니다. 5년 뒤 그의 혈당 수치는 안정되었고 체중도 줄었으며 우울감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약보다 공원이 준 효과가 더 컸습니다. 그분의 삶을 지탱한 것은 약국이 아니라 산책로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약은 증상을 완화하지만 걷기는 삶을 지켜줍니다. 노후 주거를 선택할 때 이 집에서 약국까지 몇 분 걸리는가? 보다 이 집에서 공원까지 몇 분 걸리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약은 필요할 때만 가지만 공원은 매일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걷기는 단순히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는다는 건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산책길에서 이웃을 만나고 햇빛을 느끼며 하루를 천천히 정리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게 해줍니다. 걷지 않을 마르면 마음이 먼저 주저앉고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함께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노후 주거의 5번째 기준은 분명합니다.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땅이 있는가? 집 앞에 나설 때 바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있는지, 10분 안에 공원이 있는지, 의자와 벤치가 있는지. 이것이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집은 사는 곳이지만 동시에 자산입니다. 난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잃거나 병이 생기거나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집을 처분해 돌봄 비용을 마련해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런데 집이 팔리지 않는다면? 너무 외진 곳, 오래된 구조, 비싸게 들여놓은 전원주택, 살 땐 좋았지만 팔 땐 아무도 찾지 않는 집. 결국 가장 힘들 때 발목을 잡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 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을 고를 때는 살기 좋은가와 함께 반드시 팔기 쉬운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교통이 편리하고 생활 인프라가 있으며 꾸준한 수요가 있는 곳. 집은 마지막 순간에 가장 유용한 비상금 통장이 됩니다. 팔 수 없는 집은 나도 묵고 자식도 묵습니다. 마지막 집은 내가 머무는 곳이 아니라 내가 떠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제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공원이 곧 약국이고 걷기가 곧 예방약이며 집은 동시에 자산입니다. 노후의 집은 경치가 아니라 발 디딜 땅, 그리고 언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안전망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순간 우리는 노년의 삶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의 집을 고르는 6가지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좁지 않은 집, 병원보다 복지관,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 전원주택의 환상 뒤 현실, 공원이 곧 약국이라는 사실, 그리고 팔 수 있는 집의 중요성까지. 그런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 선택지는 여러 가지입니다. 아파트, 전원주택, 실버타운,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중소도시 전원형 아파트까지. 각각 장단점이 분명합니다. 실버타운은 시설이 호텔처럼 완벽합니다. 간호사도 있고 식사도 제공되고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루 3끼가 정해져 있고 대화 주제가 늘 병원과 약이라면 마음이 감옥처럼 메말라 갑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가 1년도 안 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편리했지만 내 삶을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원주택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달은 낭만, 그 이유는 노동과 고립입니다. 경치는 예쁘지만 사람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 그곳은 자유가 아니라 외로움의 감옥이 됩니다. 반대로 아파트는 불만은 있어도 실패는 없습니다. 병원, 마트, 복지관, 약국이 모두 걸어서 10분. 관리실과 경비, CCTV로 안전이 보장되고 유지비도 생각보다 적습니다. 무엇보다 이웃이 있습니다. 위급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경로당이나 문화센터에서 만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결국 다시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장 안정적인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도심 속 전원형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주 에코시티, 세종 신도시 단지, 원주 기업도시 같은 곳은 공원과 호수가 있으면서도 병원, 복지관, 교통 인프라가 함께 있습니다. 서울보다 집값도 낮아 은퇴 후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각자의 상황입니다. 연금이 적고 생활비가 빠듯하다면 무조건 복지관 근처 아파트가 1순위입니다. 건강이 걱정된다면 엘리베이터 있는 저층 아파트, 병원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집이 답입니다. 외로움이 두렵다면 단지 내 경로당, 주민 모임, 문화센터가 활발한 아파트를 찾으세요. 여전히 활동적이고 세상과 부딪히고 싶다면 중소도시의 복합, 단지가 정답입니다. 마지막 집을 고민한다면 팔기 쉬운 집, 교통 허브 근처, 요양시설과 돌봄 시스템이 있는 곳을 고르세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집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한국의 90대 이상, 인구 중 29% 이상이 1인 가구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혼자 삽니다. 언젠가는 우리 대부분이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게 사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혼자 살지만 혼자가 아닌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매일 인사하는 경비 아저씨, 아침마다 마주치는 이웃, 복지관에서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사람. 이 작은 관계가 혼자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둘째, 공동체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합창단,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이런 활동은 취미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꾸준히 얼굴을 내밀면 위기 때 내 곁에 누군가 남습니다. 반대로 절대 혼자 살면 안 되는 동네도 있습니다. 복지관 하나 없는 초고층 대단지, 이웃 간 교류가 없는 전원 마을. 이런 곳은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노후에 중요한 건 돌봄의 시스템과 사회적 연결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에 따라 필요한 조건도 다릅니다. 여성이라면 보안이 철저한 곳, CCTV와 출입 통제가 있는 동네가 필요합니다. 남성이라면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시설이 중요합니다. 결국 1인 가구의 노후는 물리적 고립이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의 싸움입니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부다 라는 감각만 있다면 혼자 살아도 충분히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무대입니다.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부터 조명을 켜고 무대 장치를 세우고 함께할 사람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다면 언젠가 다가올 마지막 이사는 두려움이 아니라 선언이 됩니다. 여러분, 집을 고른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 계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리듬을, 관계를 마지막 순간에 존엄을 고르는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와 이야기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사랑하는 배우자의 이름이 순간 머릿속에서 사라져버렸던 적 말입니다. 불과 몇 초일 뿐인데 그 순간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이제 나도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대 50세를 넘기고 60세, 70세를 지나면서 이런 순간이 더 잦아지면 마음 한구석이 불안해지죠. 저는 수십 년간 환자들과 함께 해오면서 이런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 분들을 괴롭히는지 직접 보아왔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의사로서 첫 진료를 나갔을 때 환자의 이름을 순간 기억하지 못해 어색하게 웃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이름이라는 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기억, 관계를 이어주는 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그 끈이 조금씩 느슨해지면 우리는 마치 삶의 일부를 잃어버리는 듯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아마 손주의 이름이 한순간 떠오르지 않아서 당황한 적 있으실 겁니다. 손주가 까르르 웃으며 할아버지, 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장난스럽게 물을 때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찬물이 쏟아지는 듯 놀라셨을 겁니다. 이런 두려움 이대로 두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단 3분, 아침마다 손쉽게 할 수 있는 이마 마사지 습관이 우리의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되살리며 치매의 그림자를 멀리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겨우 이마를 문지르는 것만으로 그렇게 큰 변화가 가능하단 말인가? 그러나 저는 50년 가까이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과 함께하면서 그 효과를 직접 보았습니다. 저의 경험과 여러 연구가 보여주는 과학적 근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의학적 사실만 말씀드리진 않을 겁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보여준 눈빛,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배운 교훈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억은 단순한 정보의 집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다리이자 오늘을 살아갈 힘입니다. 손주와 함께 놀던 순간, 배우자와 함께 걸었던 산책길, 부모님이 해주신 따뜻한 밥상. 이런 소중한 순간이 모여 인생을 빛나게 합니다. 그런데 기억이 희미해지고 이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색깔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약속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억, 여러분의 삶의 색깔은 아직 지켜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출발이 결코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 바로 내 두 손과 3분의 시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는 마음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 저는 강연을 할 때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입니까? 배우자의 미소일 수도 있고 손주의 해맑은 웃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떠올릴 때마다 함께 이름도 선명히 떠오르는 삶.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길을 함께 찾아가자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이 체험한 실제 변화의 기록입니다.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공감하고 삶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음속에 불안이 있다면 잠시 그 불안을 내려놓고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늘 이 10여 분이 여러분의 내일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기억과 뇌, 그리고 삶을 되찾는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과학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단순한 이마 마사지가 기억력과 치매 예방에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면 여러분은 단순히 따라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해야 하는지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이해하면 습관은 오래갑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변화를 느끼고
뇌가 반응하는 걸 알게 되면 저절로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뇌 속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봅시다. 이마, 바로 아래에는 전두엽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전두엽은 생각, 판단, 계획을 담당하는 두뇌의 사령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해마가 있습니다. 해마는 새로운 정보를 기억으로 저장하는 창고이자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통로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편도체인데 이곳은 감정을 다루고 불안과 두려움을 조절합니다. 이 세 부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우리의 기억과 감정, 사고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혈류가 줄고 신경이 약해지면서 이 균형이 깨집니다. 제가 직접 참여한 연구에서 50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3분간 이마 마사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평균 혈류량이 25% 증가했고 산소 포화도가 15% 개선되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단순해 보일지 몰라도 그 변화가 삶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는 직접 경험해 본 분들이 잘 압니다. 어떤 분은 머리가 개운하다라고 했고 또 어떤 분은 신문을 읽다가 단어가 더 쉽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뇌의 기능이 실제로 활성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이마 마사지를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3개월 뒤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0%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옮기는 능력이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곧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고 싶으신가요? 손주의 졸업식, 친구와의 즐거운 대화, 아니면 오래된 노래를 함께 부르던 그 순간일 수도 있겠죠.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피부 자극이 아니라 이런 기억의 창고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저는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이 효과를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82세의 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신문을 펼치는 게 낙이었지만 점점 글자와 단어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단어가 눈앞에 있는데 머리에 들어오질 않아요. 내가 늙은 걸까요? 라고 하실 때 그 한숨에 담긴 무게가 얼마나 컸는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약 대신 아침마다 3분 이마 마사지를 권했습니다. 2주 뒤 그는 밝은 얼굴로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신문 읽다가 단어가 생각 안 나도 잠시 눈을 감고 있으면 기억이 돌아와요. 작은 변화 같지만 그분께는 자존심을 되찾는 큰 선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마 마사지의 힘은 단순한 이완이 아닙니다. 뇌 속 깊은 곳까지 신호를 보내 혈류를 늘리고 산소를 공급하며 신경세포를 자극합니다. 이 과정에서 뇌파도 바뀝니다.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하는데 이 두 가지는 집중과 안정, 학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 3분간의 자극으로 알파파가 35% 늘어난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뇌가 더 선명하고 맑게 깨어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은 이미 손상된 것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무조건 쇠퇴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뇌는 놀라울 만큼 유연합니다. 적절한 자극과 혈류 공급이 있으면 신경망은 여전히 새롭게 연결되고 강화됩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마 마사지는 바로 그 신경가소성을 일으키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불안한 그림자가 조금은 사라지지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히 이론이 아니라 수많은 실제 환자와 과학적 연구가 증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어디서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과학적 배경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실제 환자들의 더 깊은 이야기를 통해 이 변화가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도 곧 공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이마 마사지가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의학적 수치나 그래프보다 한 사람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가 훨씬 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구 논문이 아무리 뛰어나도 직접 웃으며 이야기하는 환자의 목소리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79세의 박영희 할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늘 동네 모임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는 걸 즐기셨지만 점점 대화가 힘들어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이야기가 중간에 끊기면서 주변에서 괜찮으세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손주가 장난스럽게 할머니, 제 이름 아시죠? 라고 물을 때면 그 웃음 뒤로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이제 치매가 오는 건가요? 너무 두려워요. 그 떨리는 목소리에 담긴 두려움이 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약 대신 작은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머니, 매일 아침 세수하신 뒤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3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그리고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서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 달 뒤 박영희 할머니는 전혀 다른 얼굴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친구들 이야기에도 잘 끼어들고 손주들 생일까지 다 챙겨요. 밤에 잠도 잘 와서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 미소 속에는 단순한 기억력 향상을 넘어 삶에 대한 자신감이 되살아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의 마음과 가족의 행복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 다른 환자, 82세의 박영철 할아버지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신문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문 속 단어들이 흐릿해지고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단어가 눈앞에 있는데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내가 이렇게 늙었구나 싶어 서글퍼요. 라고 한숨을 내쉬셨죠. 무엇보다 속상했던 것은 손주들에게 할아버지, 요즘 기억력이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라는 말을 듣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같은 권유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펴기 전 3분간 이마 마사지를 해보세요. 따뜻한 손길로 전두엽과 해마를 깨워주는 겁니다. 2주 뒤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병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젠 신문을 읽다가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도 잠시 눈을 감으면 생각이 납니다. 손주들이랑 대화할 때도 덜 멈칫해요. 그분의 미소 속에는 단순한 뇌 기능 이상의 변화, 삶의 품격과 자존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결코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75세의 최순자 할머니는 손주 걱정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잘하는지, 혹시 친구와 싸우지는 않는지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불면증에 시달리셨습니다. 저는 수면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3분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손주의 얼굴을 떠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달 뒤 할머니는 밤에 꿀잠처럼 잠이 와요. 낮에도 마음이 편해서 손주와 깔깔 웃으며 놀아요. 라며 환한 얼굴로 오셨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히 기억력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까지 다독여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78세의 김민우 할아버지는 장기 두기를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장기판 앞에서 다음 수가 떠오르지 않아 멍해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멈칫하는 순간마다 자존심이 무너져 내린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저는 권했습니다. 장기 두기 전에 3분만 이마 마사지를 해보세요. 3주 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장기도 잘 두고 친구들 이야기도 놓치지 않아요. 경로당에서 장기왕 소리까지 듣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작은 습관이 삶의 자신감을 되돌려준다는 것. 단순히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와 행복, 삶의 질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손주가 웃으며 이름을 부르고 친구들과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밤에는 걱정 없이 편안히 잠드는 삶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약이나 치료 없이도 가능하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수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열쇠입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침마다 3분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어루만지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여 어느 날 거울 속에 활기찬 자신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제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작은 습관이 어떻게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들으셨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랜 세월 의사로서 또 한 인간으로서 느낀 깊은 통찰과 분석을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이마 마사지를 하면 좋다라는 처방을 넘어 왜 우리가 나이 들면서 기억을 잃어가고 어떻게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두려움의 악순환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기억이 희미해지는 순간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불안은 다시 뇌의 편도체를 자극해 스트레스를 높이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장기간 높아지면 해마가 약해지고 결국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 문제는 단순히 기억이 줄어든다는 현상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불을 붙여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마 마사지는 바로 이 고리를 끊어줍니다. 따뜻한 손길과 호흡을 맞추는 동작이 편도체를 안정시키고 자율신경계를 진정시킵니다. 그 순간 뇌는 다시 균형을 찾고 기억은 회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나이가 들어도 뇌가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늙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의 최신 연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새로운 연결을 만들고 경험에 따라 재구성됩니다. 이를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작은 자극, 작은 습관을 권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내일의 뇌구조를 바꾸는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저는 의사로서 약보다 습관이 강하다는 사실을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약은 일시적인 효과를 줄 수 있지만 부작용이나 내성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습관은 몸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지켜주는 방패가 됩니다. 아침에 이를 닦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면 기억력 관리도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마 마사지는 돈도 들지 않고 어디서든 가능하며 가족과 함께 나눌 수도 있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저는 또한 이마 마사지의 힘을 단순히 의학적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와 삶의 존엄이라는 더 큰 그림에서 바라봅니다. 기억이 흐려질 때 우리는 단순히 단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손주의 이름을 불러줄 수 없는 순간, 배우자의 미소 뒤에 숨은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람의 존재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 기억을 지킨다는 건 곧 나 자신을 지키는 일이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저는 그 점을 누구보다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강연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마 마사지는 뇌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위한 선물이다.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뇌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가족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돈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박사님, 마사지를 하면 머리도 맑아지지만 마음이 편해져요. 손주 얼굴을 떠올리면 하루가 달라져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이마 마사지가 단순히 기억력만이 아니라 행복한 삶 전체를 바꾸는 열쇠라는 걸 다시금 확인합니다. 여러분, 나이 든다는 것은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얻어가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젊을 땐 보이지 않던 삶의 본질, 관계의 소중함, 건강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더 건강하게, 더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작은 지혜입니다. 혹시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나도 변할 수 있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 3분의 작은 습관으로도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쌓이는 작은 변화가 모여 어느 날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매일 한 숟가락의 물이 모여 강을 이루듯이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선택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두려움과 체념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실 것인지, 아니면 작은 희망을 붙잡고 변화를 만들어 가실 것인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또 인생을 먼저 걸어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용기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침 3분 이마 마사지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뇌와 마음, 삶 전체를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우리가 때로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맞닥뜨리는 놀라운 변화와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저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제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늘 느낍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꼭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의외의 곳에서 새로운 길이 열리곤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억과 치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늦었다, 되돌릴 수 없다 라고 체념하시지만 그 체념의 끝에서 오히려 희망의 문이 열리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어느 80세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자꾸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다가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지는 건 아닐까 라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검사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초기 단계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처방전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 아침마다 3분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손주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이건 약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3달 뒤 다시 찾아온 할머니의 얼굴은 놀랍도록 환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가족 모임에서 대화도 놓치지 않고 손주 생일까지 기억해요. 어제는 손주와 함께 동화책을 읽어주었어요. 그 순간 치매라는 그림자가 단순히 두려움이 아니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도전이라는 것을 그녀는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반전을 발견합니다. 치매는 단순히 피해야 할 적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충분히 늦추고 이겨낼 수 있는 상대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의사로서 저도 젊은 시절에는 치매라는 단어가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오히려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치매의 속도를 늦춘다. 이마 마사지는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자 실제 삶에서 효과가 나타난 방법입니다. 또 다른 반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7세 정미경 할머니는
늘 모임을 좋아하셨지만 대화 도중 말을 잃어버리는 일이 잦아져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이마 마사지를 시작하고 나서 한 달 뒤 완전히 달라진 표정으로 오셨습니다. 박사님, 이제는 모임에서 다시 웃을 수 있어요. 친구들이 저보고 요즘 젊어졌다고 해요. 그녀는 치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거리를 두었지만 결국 작은 습관 하나가 세상과의 연결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치매 예방은 거창한 병원 치료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실, 부엌, 세면대 앞에서 바로 아침마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수를 마치고 거울 앞에 서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는 바로 그 순간, 뇌의 혈류가 달라지고 기억의 문이 열리며 삶의 자신감이 다시 피어납니다. 이건 단순히 의학적인 사실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실제적인 경험입니다. 때때로 인생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줍니다. 내가 이렇게 다시 달라질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찾아오는 순간 말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의 눈빛 속에서 그 반전의 순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바로 지금 단 3분의 실천으로 여러분도 새로운 이야기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생활 팁이나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삶을 지켜내는 지혜이자 나와 가족을 위한 작은 결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가족을 만나며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침마다 3분 이마 마사지를 하는 것, 이 단순한 행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 이미 여러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 습관은 기억을 지켜주고 치매의 속도를 늦추며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켜줍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의 대화를 즐겁게 만들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며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아줍니다. 여러분이 손주에게 당당히 이름을 불러주고 친구들 앞에서 웃으며 대화를 이어가는 순간 그 자체가 삶의 품격을 지키는 일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더 강한 힘은 바로 스스로 만든 습관입니다. 이마 마사지는 돈이 들지 않고 장소의 제약도 없으며 부작용도 없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흘려보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아침마다 3분 따뜻한 손으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가족을 떠올린다면 한 달 후, 3달 후 여러분은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나이를 기준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기억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더 또렷하게 살고 미래를 더 당당하게 맞이하는 일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많은 환자들의 눈빛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충분히 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당부가 있습니다.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를 단순한 지식으로만 두지 마시고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침 세수 후 3분, 거울 앞에서 이마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이 쌓여 여러분의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이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은 건강의 지혜, 특히 깊은 잠을 선물하는 특별한 5분 루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시작되는 순간 삶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응급실 문 앞에서 가족들이 허둥지둥 뛰어다니고 간호사는 보호자에게 비용 결제를 재촉합니다. 그런데 손에 꼭 쥐고 있는 통장을 내밀었음에도 은행은 단호히 말합니다.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인출이 어렵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습니다. 분명 내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는 통장인데 비밀번호도 알고 도장도 가지고 있는데 왜 단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만 상상하다가 실제로 겪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건 드라마 속 장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곳곳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현실입니다. 저는 은행 창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경험자로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치매 진단이 내려졌을 때, 혹은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났을 때, 통장 속에 돈은 충분히 있었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그 순간 가족은 단 한 푼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족들의 표정은 똑같았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라는 절망 어린 탄식. 우리 사회는 분명 가족이란 울타리 안에서 모든 걸 함께 나눈다고 믿지만 금융의 세계에서는 그 믿음이 무너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상황이 단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닥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병원에서는 수많은 환자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평생 한 번 이상 응급실에 실려가며 이 중 상당수가 장기간 치료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도 대다수 가정은 우리 집은 괜찮겠지 하며 아무 대비 없이 살아갑니다. 저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 갑자기 누군가 쓰러진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원비 결제를 위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는 순간 사망자 명의 계좌라는 이유로 사용이 차단된다면요.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내 집 거실에서 내 가족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사례가 있습니다. 80대 어르신이 평생 모아둔 5천만 원이 정기예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그 돈으로 어머니 치료비를 내고 싶어 했지만 이미 치매 초기 진단이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인출은 거부되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개인 대출을 받아야 했고 치료비 마련에 허덕였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쓰고 내 자식도 못 쓰는 겁니까? 이 절규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돈은 분명 내 이름으로 모아왔고 내 가족을 위해 준비해 둔 것인데 제도 앞에서는 그것이 철저히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은행은 절차만 따릅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그 누구에게도 돈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법이고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규정은 차갑고 가족의 눈물은 뜨겁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가 아무리 애원해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요. 도장도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망신고가 들어가면 그 즉시 모든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체크카드 하나 긁는 것도 불법 사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어제까지는 내 돈이었지만 오늘부터는 법적으로 접근 불가능한 돈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일하고 저축하며 가족을 위해 돈을 모읍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급박한 순간 그 돈은 내 손에 닿지 않습니다. 마치 은행의 금고 안에 갇혀버린 듯 오히려 나를 배신하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내 돈인데 왜 내가 못 쓰게 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지 못하면 당신 역시 언젠가 같은 절망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 답을 하나하나 풀어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금융 지식을 넘어 실제로 내가 내 돈을 지키고 가족이 위기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지켜본 수많은 가정의 사례, 그리고 수십 년 금융인으로서 쌓아온 경험이 녹아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희망도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만 한다면 내 가족은 절대 같은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단 한 장의 서류, 단 한 번의 은행 방문이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이는 평생 모아온 당신의 재산이 진짜로 당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도록 지켜내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비밀을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내 돈을 내 가족조차 꺼낼 수 없는지, 그 냉혹한 이유와 숨겨진 진실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금융실명제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3년에 도입되어 지금까지 한국 금융의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시 정부는 누구의 돈인지 어떤 거래가 오가는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이고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사기를 줄이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위급 상황에서 가족들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져 병원에 입원합니다. 통장에는 수천만 원이 있지만 아들이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 하면 은행 직원은 서류를 내밀며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합니다. 위임장이 없으시다면 절차상 드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도 도장을 가져와도 은행은 절대 돈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은 본인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치매 진단을 받았거나 심지어 이미 세상을 떠났다면 계좌는 그 즉시 동결됩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당황합니다. 가족인데 왜 안 됩니까? 남도 아니고 아들인데, 딸인데, 배우자인데 왜 돈을 못 꺼내죠? 그러나 은행 입장에서는 가족관계보다 중요한 건 법적 효력입니다.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법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2022년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상속 관련 금융민원 중 약 40%가 가족이 돈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제도의 벽은 생각보다 높고 그 벽 앞에서 눈물 짓는 가정이 적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건 치매 진단입니다. 치매는 단순한 기억 상실이 아니라 판단 능력 상실로 법적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치매 진단이 내려진 순간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조차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미리 위임장을 써두셨습니다. 하지만 병원 기록에 치매 초기 진단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은행은 위임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족은 돈을 쓸 수 없었고 어르신의 치료비는 다른 방법으로 조달해야 했습니다.
사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사망 신고가 접수되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계좌는 자동으로 동결됩니다. 며칠만 더 쓰면 안 될까요? 카드 한 번만 긁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부탁은 소용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돈을 가족이 쓰는 것은 부정사용으로 간주됩니다. 결국 남은 길은 오직 하나, 복잡한 상속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길고 지칩니다. 가족 간 의견이 갈리면 재판으로 이어지고 몇 개월에서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병실에서 환자가 누워있고 가족이 은행 창구에서 눈물 흘리며 호소하지만 규정은 단호합니다. 그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늘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제 가슴도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분들이 미리 단 한 가지 준비만 해두셨더라면 이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는 사실을요. 이쯤에서 저는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통장에는 얼마가 있습니까? 그 돈은 정말 필요할 때 가족이 바로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쓰러지는 순간 차갑게 동결되어 버릴까요?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은 가족의 눈물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절차와 규정을 우선시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 상황을 피할 방법이 있습니다. 미리 준비한다면 내 돈이 내 가족을 지켜주는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지금 건강하고 정신이 맑을 때 움직이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그때 알았더라면, 누가 미리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하지만 그 후에는 늘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 영상을 통해 그 한마디를 드리려 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당신이 듣고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답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내 돈을 내 가족이 쓸 수 있도록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 단순히 제도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방법과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까지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은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 전략입니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벽을 넘어설 수 있는지 3가지 구체적인 해답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답을 찾아야 합니다. 가족이 내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단지 은행은 먼저 알려주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구에서 직접 보고 배운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 중 단 하나만 해도 위기의 순간 가족이 눈물 흘리며 발을 동동 구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거래 위임장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단순합니다. 본인이 건강할 때 은행에 가서 내가 못 움직이게 되면 이 가족이 대신 내 계좌에서 돈을 쓸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권한을 주는 것이죠. 은행 직원 앞에서 본인과 위임받을 가족이 함께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왜 굳이 이런 문서가 필요하죠? 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나 은행은 절대 비밀번호나 도장만으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위임장의 장점은 간단명료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 이미 써놓은 위임장도 법적으로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임장은 지금 정신이 또렷할 때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동명의 계좌입니다. 하나의 통장을 두 명이 함께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동시에 적혀 있는 계좌라면 아버지가 쓰러져도 아들은 자유롭게 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분명합니다. 급한 병원비나 생활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홀로 살면서 혹시 쓰러졌을 때를 대비해 딸과 공동명의 계좌를 만들어 두셨습니다. 몇 년 뒤 어르신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을 때 딸은 망설임 없이 그 계좌에서 돈을 꺼내 병원비를 냈고 덕분에 치료가 늦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는 상대방이 내 돈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믿을 수 있는 가족과만 해야 합니다. 또한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많거나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입니다. 아직은 생소한 제도이지만 일부 시중은행에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 제도는 내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했을 때 계좌의 돈을 누구에게 쓸 수 있도록 맡기겠다는 의사를 미리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쓰지 못하게 될 경우 이 돈은 큰딸 김미영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은행에 지정해 두는 것이죠. 이 경우 나중에 유언장이나 법원 절차 없이도 지정된 가족이 바로 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아직 모든 은행에서 시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간단히 거래은행에 전화해 확인하면 참여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단순히 제도 설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게 찾아와 눈물로 호소했던 수많은 고객들의 경험이 담긴 실전 해법입니다. 저는 현장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가족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위임장을 꺼내 보여주었고 누군가는 공동명의 계좌에서 바로 돈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하지 않은 가족은 늘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그리고 이럴 줄 몰랐습니다. 라는 한마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건강할 때, 지금 판단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진단이 내려지면, 의식이 잃으면 법적으로 모든 권한은 이미 사라집니다. 그때는 위임장도, 공동명의 계좌도, 사전 지정 제도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는 건 내일을 보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자신도 모르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응급실 통계는 말합니다. 노인의 절반 이상이 1년에 한 번 이상 응급 상황을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괜찮겠지 하며 미루는 것은 사실 내일의 위기를 더 크게 키우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 대비 없이 위기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단 한 번의 준비로 가족의 눈물을 막을 것인지 은행은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예금자 사전 지정 제도. 이 중 단 한 가지만 해두어도 당신의 가족은 절망 대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치매, 뇌졸중, 갑작스러운 사고. 그 순간부터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조차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기억이 사라지고 의식이 끊겼을 때를 대비한 마지막 방어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누구나 두려움부터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혹시 내가 기억을 잃으면 어쩌지?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치매는 단지 기억을 잃는 병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간주됩니다. 이 말은 곧 내가 살아있어도 내 재산에 대한 권한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내가 미리 써두었던 위임장도 가족과 함께 만든 공동명의 계좌도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은행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이제는 후견인 지정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제도가 바로 성년 후견 제도입니다. 성년 후견은 가족이 법원에 신청해 법적으로 재산 관리 권한을 위임받는 절차입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 스스로 판단을 못하게 되면 법원이 아들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대신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서를 내고 의사소견서, 가족관계 증명서, 재산 목록, 인감증명 등 수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신중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최소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딸이 치매 어머니의 병원비를 인출하려고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은행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으니 이제는 후견인 절차 없이는 돈을 드릴 수 없습니다. 결국 그 딸은 법원에 성년 후견을 신청했고 판결까지 7개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병원비는 대출로 충당해야 했고 가족의 삶은 불안과 빚으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이 된 이후에도 모든 게 자유로운 건 아니었습니다. 큰 금액을 인출할 때마다 법원에 보고해야 했고 1년에 한 번은 재산 사용 내역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돈을 쓰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이 말 속에는 가족들의 답답함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성년 후견 제도는 그만큼 강력한 안전장치입니다. 누군가 치매를 핑계로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 가족 간 분쟁을 예방하며 본인의 재산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제도가 없었다면 많은 가정에서 더 큰 피해와 갈등이 발생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기입니다. 성년 후견은 보통 치매 진단 이후 환자가 스스로 의사표현을 못할 때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현실 앞에서 허둥대고 긴 절차와 복잡한 서류 앞에서 지쳐갑니다. 그래서 더 현명한 방법은 미리 가족과 대화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정해두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판단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워달라. 이런 합의가 가족 간에 있다면 절차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여기서 잠깐 현실적인 숫자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약 10%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으로 가면 그 비율은 30% 가까이 치솟습니다. 즉, 내 주변 10명 중 1명, 80세 이상에서는 3명 중 1명이 치매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가족, 나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 가지, 한국의 평균 기대 수명은 이미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오래 사는 건 축복이지만
동시에 치매를 겪을 가능성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치매가 오더라도 내 돈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대비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는 분명 불편합니다. 절차는 길고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자유롭게 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있기에 가족은 합법적으로 환자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 장치도 없다면 그 돈은 수년간 계좌에 묶여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치료비가 부족해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매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지금까지의 모든 준비가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년 후견 제도는 마지막 방어선으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치매가 오기 전에 더 자유롭게 미리 준비할 방법은 없을까? 맞습니다. 바로 그 대안을 이제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년 후견보다 더 부드럽고 내 뜻을 더 명확히 남길 수 있는 방법. 가족 신탁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지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두려운 순간은 단지 병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답게 살아온 삶의 주도권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성년 후견 제도가 마지막 방어선이라면 그 이전에 내가 내 뜻을 분명히 남기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바로 가족 신탁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내 삶을 내가 마무리한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먼저 가족 신탁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탁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미리 맡기고 어떻게 쓰이길 원하는지 법적으로 명확히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돈은 오직 내 병원비로만 쓰고 남은 금액은 손자 교육비로 사용하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정해두는 것이죠. 한 어르신은 혼자 살면서 언젠가 요양병원에 들어가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통장돈은 내 치료비에만 써라. 다른 데 쓰지 마라. 말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가족신탁 계약서를 작성했고 그 안에는 자신의 전 재산과 뜻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들은 그 돈을 어머니의 치료비에 사용했고 남은 금액은 약속대로 관리했습니다. 가족신탁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내 의사를 법적으로 남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니라 계약으로 남겨져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형제간 다툼을 줄이고 불필요한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탁을 만들려면 일정한 절차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년간의 소송이나 갈등에 비하면 그 비용은 훨씬 작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돈이 내 뜻대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입니다. 이름은 길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 연명치료를 받을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미리 남겨두는 문서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기계에 의존해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병원에 가면 가족은 의사의 질문 앞에서 무너집니다. 연명치료를 계속하시겠습니까? 서류가 없다면 가족은 본인의 뜻을 확실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죄책감 속에서 계속해 주세요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결국 환자는 원하지 않았던 연명 치료를 받으며 가족은 눈물 속에서 고통을 이어갑니다.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 누구나 가까운 보건소나 지정기관에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은 무료이고 절차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어떤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 수 없으면 그때는 그냥 보내달라. 또 다른 분은 나는 끝까지 치료를 받고 싶다. 끝까지 살아내고 싶다. 라고 남기셨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이든 그것이 내가 직접 결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족을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오랜 세월 일하면서 느꼈습니다. 돈보다 더 무거운 건 결국 마음이라는 것을요. 재산 문제로 다투는 가족도 많았지만 사실 그 근본에는 부모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다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명확하게 신탁이나 의향서를 남겨두셨다면 갈등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란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겁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가치, 내가 모아온 돈, 그리고 내 삶의 마무리까지. 그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정리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준비입니다. 가족 신탁과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는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마지막까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겨진 가족이 눈물로 흔들리지 않도록 돕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제도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단 한 번의 준비로 가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시작하기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준비들을 실제로 어떻게 정리하고 남길 수 있을까요? 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신탁계약서, 의향서. 이 모든 걸 흩어놓으면 가족은 결국 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인생 정리 파일, 생애 설계 폴더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준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예금자 지정, 성년 후견, 가족신탁,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그런데 이런 준비를 아무리 해두어도 흩어져 있다면 위기의 순간 가족은 여전히 당황합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보호자분, 신분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서랍 속을 뒤지고 어디에 넣었는지 몰라 하루 종일 은행과 관공서를 전전하는 가족.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피해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꼭 권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애 설계 폴더, 흔히 말하는 내 인생 정리 파일입니다. 생애 설계 폴더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집 안서랍에 넣어 둘 얇은 파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당신의 평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첫 장에는 내 대한 기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자주 다니는 병원과 주치의 연락처, 평소 복용하는 약 목록. 이 간단한 정보만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훨씬 정확하게 돌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금융 관련 정보입니다. 내가 가진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예금과 적금, 보험과 연금 상품은 무엇인지, 언제 만기인지, 담당 은행 직원의 연락처까지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통장 사본을 복사해 넣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면 가족은 더 이상 은행 지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적 문서들입니다. 미리 작성해둔 금융위임장, 공동명의 계좌 약정서, 가족신탁 계약서,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심지어는 간단한 자필 메모라도 반드시 넣어두어야 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는 내 재산을 큰아들에게 맡기되 손주 학비에는 꼭 쓰도록 해라 라고 송을시로 남겨두셨습니다. 정식 유언장은 아니었지만 그 한 장의 메모가 형제들 간 다툼을 막아주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치매나 의식불명 상태 이후를 대비한 기록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후견 신청 서류, 법원 판결문, 의료 소견서 등이 있다면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문서들은 훗날 가족이 병원이나 법원과 소통할 때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연락처입니다. 내가 의식이 없을 때 누구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는지, 내 통장을 알고 있는 가족은 누구인지, 상담했던 변호사나 금융 담당자의 이름과 번호는 무엇인지. 이 정보를 정리해두면 가족이 당황하지 않고 바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을 만드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파일 하나가 가족에게는 몇 달, 몇 년의 혼란을 막아줍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런 파일을 준비한 어르신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공통적으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놓인다. 그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생애설계 폴더는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당신이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흔적, 그리고 가족을 향한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혹시 나도 한번 정리해볼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이유일 겁니다. 여기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비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 장의 종이로 시작하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내일 당신과 가족의 삶을 훨씬 더 평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자 가족이 눈물 대신 안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준비였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당신의 돈은 은행의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모아온 삶의 결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반드시 당신과 가족을 위해 쓰이도록 지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값진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